네, 넷플릭스는 이제 공룡이 됐습니다. 네, 2019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요. 54억 6,700만 달러, 약 6조 3,6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억 6천만 달러, 약 5,340억으로 8.4%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6,700만 명이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를 보고 이제 여러 기업에서 이제 이런 경쟁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디즈니는 이제 월 7달러, 6.99달러거든요. 거의 7달러죠. 자체 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시작했고요. 같은 달 애플도 월 4.99달러에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사용료에 비해서 사실 좀 저렴한 수준이죠. 디즈니 플러스를 좀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디즈니가 가장 넷플릭스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대항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 패널 중에서 난나님이 디즈니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를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저 디즈니랑 픽사 저 엄청 좋아해서 작품들 다 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비디오 빌렸을 때부터 다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올랐죠. 이게 넷플릭스는 사실 98년에 런칭이 됐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야 이제 구독자 2천만 명을 넘겼거든요. 근데 디즈니는 지난해 11월에 런칭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구독자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아주 놀라운 속도죠. 왜냐하면 디즈니는 컨텐츠의 왕국이잖아요. 제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또 디즈니 플러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OTT 서비스가 두세 개가 더 있어요. 스포츠 전문 OTT인 ESPN 플러스도 있고 훌루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자기 걸 열면서 이 모든 것을 같이 패키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빠르게 넷플릭스를 따라잡지 않을까 또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이것이 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죠? 디즈니예요? 네, 디즈니나 픽사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걸 말씀을 딱 드리자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 서버에 들어가자마자 뜨는 게 5개가 있는데 이제 뭐 디즈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주 시리즈들이 있고 픽사, 마블도 디즈니가 이번에 인수했죠. 그다음에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 다 디즈니 거예요. 진짜 크네요. 그렇죠. 이번에 폭스도 인수하지 않았나요, 디즈니가? 맞아요. 폭스 인수했어요. 네. 제국이에요, 정말. 하나의 컨텐츠 제국. 지금 아주 거기서 먹으려고 작정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그렇죠. 가장 가깝게로는 겨울왕국만 해도 디즈니 거고 디즈니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후속작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픽사랑 같이 연결을 해서 디즈니 세계관이 점점 연결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제 따로 방영을 하게 되겠죠. 캐리비안의 해적 이것도 다 디즈니 거고요. 그러면 디즈니 중에서 약간 그 오티스나 이런 것처럼 야하거나 좀 잔인한 거는 디즈니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디즈니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가 아동하고 보기엔 사실 좀 고민되는, 물론 키즈 채널 따로 있잖아요. 키즈 채널 따로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디즈니는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디즈니만의 이제 장점으로 가지고 있죠. 이제 디즈니는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그런 콘텐츠를 다루잖아요. 그럼 꿈과 희망이 없는 분들은 넷플릭스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약간 컨텐츠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넷플릭스랑 디즈니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계속 OTT를 설명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TT는요, 오버 더 탑이라고 셋톱 박스를 넘어서는 용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OTT 서비스는 별도의 이런 셋톱 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넷플릭스와 디즈니까지 참여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OTT 서비스에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지금 비교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국에도 왓챠플레이 있잖아요. 한국의 넷플릭스다 해서 만들어진 그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OTT 서비스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말하진 않고 있다 정도만 말하고 싶고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조금 정치랑 한번 연관을 지어보고 싶어요. 정치랑 어떻게 연관을 짓고 싶냐면은 지금 과거의 케이스랑 지금 현재의 케이스를 좀 나눠서 연관을 지어보고 싶은데 과거에 이제 콜로세움 같은 경우 그 로마 시대 때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이랑 그리고 저희 군부 정권 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희도 3S 정책이라고 우미나 정책을 했었어요. 그런 거랑 좀 연결시키고 싶은데 둘 다 똑같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어떤지 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다 뭐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마의 네로 왕이 있었는데 그 네로 왕을 몰아내고 다시 왕이 된 그 왕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고 하는데 이 왕이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황제가 되면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논란을 잠식시키고자 이제 콜로세움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스포츠 경기에 그때는 뭐 검투사가 겸투하는 게 스포츠였겠죠. 그런 거에 열광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빠지게 하고 이제 실질적인 정치 상황은 좀 멀리하게끔.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전두환 시대 때 이제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3S가 뭐냐면은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해서 그게 앞에가 다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S거든요. 전두환도 이제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거죠. 이제 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반발하고 뭐 시위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스크린, 3S 정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정권 때부터 컬러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요. 무분별한 에로 영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때 유명한 뭐 에마 부인 이런 영화도 뭐 개봉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88 올림픽도 유치했고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 대잔치 이런 것도 이때 성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이제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전두환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려고 이러고 있다라고 노동권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이처럼 넷플릭스 같은 스크린 산업 발달이 과거에는 국민들의 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좀 현재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과거를 설명드렸고 현재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현재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과거랑 조금 똑같다고 볼 수는 어렵고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좋은 컨텐츠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난나님이 보시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일깨워주는 다큐멘터리도 많고 혹은 뭐 제가 보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 정치 세계 속을 좀 드라마니까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으로도 작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열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검열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를 한다고 해도 아마 잘랐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마크니의 말이 동의가 되네요. 저는 좀 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디오 빌려서 보고 이런 거가 약간 콘텐츠에 대한 의식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통로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무조건 방송국을 통해서만 했어야 됐고 근데 이제 방송국은 근데 굉장히 좁은 통로죠. 근데 이제 우리가 TV만 보다가 이제 점점 지상파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가서 이제 영상과 사람들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컨텐츠 제작의 그런 열린 통로가 누군가의 어떤 입맛이나 의도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젠 진짜로 사람들이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면이 좀 넷플릭스의 어떤 컨텐츠 시장 자체를 바꿔놓는 좀 더 컨텐츠의 그 가치 자체 좀 질적인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고 정말 잘 만든 컨텐츠면은 그에 따른 이런 대중의 호응을 등에 업으면은 바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마 넷플릭스 같은 OTT의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OTT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 영상 산업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를 포함해서 전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기술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팔을 뻗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넷플릭스가 아니죠. 넷플릭스는 이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컨텐츠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제공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된다고 해요. 누이마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라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만 봐도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한 190여 개국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 수를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력하는 정보나 아니면 취향 같은 거를 뭐 잘 정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게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용자가 이제 그 사용자의 취향이나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뭐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나라의 뭐 특성 같은 거를 잘 분석해서
그런 거 잘 분석해서 콘텐츠를 잘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킹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특성을 잘 분석해서 서양물과 이제 좀비와 이제 잘 혼합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팟캐스트라고도 좀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가 이제 오디오 시장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곳들이 이제 거기가 경쟁하기 위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나 그런 음원들을 단순히 뭐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서 다양한 팟캐스트를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부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오바마 부부 지금 팟캐스트도 열었어요. 스포티파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은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콘텐츠 개발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포티파이는 세계적인 팟캐스트인가요? 팟캐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계적인 음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 시장 세계 1위가 스포티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는 원래 단순히 그냥 음악 같은 거를 유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음원 시장들이 나오니까 우리 독자적인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팟캐스트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거랑 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교환학생 저도 갔을 때 외국 애들 다 스포티파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이거 왜 안 써?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 그래가지고 못 썼었는데. 지금 쟤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와요 있어요. 이제. 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앱이에요. 근데 앱이 안 깔려요, 우리나라는? 아예 서비스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번에 뜨는 걸로 알고 들어온다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넷플릭스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노예만이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킹덤이죠. 근데 킹덤인데 단순히 좀비가 아니라 이제 조선 시대라는 그런 특수성을 반영을 했고요.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용. 예? 중국 하면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무림 이런 고수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죠. 중국 하면 무림 고수. 그러니까 약간 그 미국이나 이런 약간 서양인들이 생각했을 때 막 태극권을 막 할 것 같은 막 화호장군처럼 막 뛰어다닐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절대쌍교라는 게 있어요. 저도 봤었는데 한 2편 보고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저는 유치해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뭐가 떠오르세요? 사무라이도 스시. 원하는 게 안 나오네요. 일본은 약간 야한 성인 산업. 성인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외국에서도 유명할걸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품이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노희만님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이게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다 넷플릭스에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거 저 봤는데 재밌어요. 이게 실화더라고요. 실제 인물인데 이제 일본의 약간 성산업을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굉장히 재밌어요. 야하기도 하고 혼자 보셔야 됩니다. 그 킹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이미 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서양 사람들이 킹덤이 되게 재밌대요. 아시아권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갓 있잖아요. 그 갓이 시스루 재질인데 너무 멋있고 근데 어쩜 이름마저 갓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갓이 시스루인데 어때 이름이 갓이냐 이래서 되게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자면은 제가 좀 어릴 때 20대 초반 때 한복 입고 여행한 적 있거든요. 그때 막 갓까지 다 쓰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갓 이쁘다고 했던 사람 엄청 많아요. 좀 먹히나 봐요. 그런 재질이랑 뭐 그 이런. 조선시대 그 우리나라 왔었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설명하는 글 중에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라는 와. 글이 있었어요. 그만큼 모자가 엄청 다양하고 모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안 쓰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로 보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갓 쓰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건가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갓을 안 썼나요? 다른 형태를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갓이라는 명칭 자체가 한국적인 그 한국의 모자에 붙인 명칭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다음 해외여행 갈 때 하나씩 사가야겠네요. 젠제님 혹시 이렇게 이 지역화를 한 다른 뭐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말을 약간 지역화된 것들을 모아서 뭔가 글로벌라이징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던 디즈니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서구 문화적이긴 하지만 뭐 정글북이나 뮬란, 알라딘 등 로컬 특색을 반영한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건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게임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아바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챔피언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문화권을 되게 본따서 그들의 특색을 살린 캐릭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캐릭터로는 구미호의 모습을 본딴 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버워치에서도 캐릭터랑 맵이 다 국가의 특색을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디바는 우리나라의 기반이고 또 맵도 부산을 특색으로 한 그런 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저는 약간 단일화된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특히 약간 미국이 아무래도 문화 제국이다 보니까 그 미국 정서에 통일된 것들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스페인 드라마 찾아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남미 드라마라든지 뭐 인도 드라마 이런 거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넷플릭스는 이런 지역화에 대한 거를 아예 자기네들의 어떤 컨텐츠 다양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의 어떤 그 경영진 중에 한 분이 넷플릭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로컬에서 제작한 작품을 글로벌 시청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렇게 공유가 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생각나네요. 옥자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죠, 사실. 이번에 뭐라고 했죠? 수상식에서 기억이 안 나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전 그 얘기도 딱 약간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아다운 것이 가장 보편을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오로지다운 건 뭘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걸로. 오케이.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OTT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네, 푹, 티빙, 올레 TV, 이모바일, 옥수수, 유플러스 TV 모바일 등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시거나 가입하신 분 계세요? 저 그 핸드폰 U 플러스 쓰는데 그 일정 요금제 넘어가면은 U 플러스 모바일 공짜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플릭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영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컨텐츠는 많아요?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는 좀 있는데 외국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다 가입했는데 이런 걸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패널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회원이 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망한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왓챠플레이가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SKT랑 지상파 방송 3사가 합작한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왓챠랑 웨이브는 좀 유명해지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왓챠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 오리지널 시리즈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왓챠는 그 원래 영화를 추천해주고 영화 취향을 찾아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왓챠 플레이로 연결이 돼서 영화를 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드라마랑 책까지 연결을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책 취향도 추천해주는. 근데 영화는 좀 더 왓챠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넷플릭스에는 없는데 왓챠에는 있어서 왓챠를 구독한다라는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왓챠가 넷플릭스보다는 요금제가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7,900원입니다. 조만간 CJ ENM이랑요, JTBC가 합작해서 또 회사를 만든다고 해요. 이제 뭐 CJ ENM이랑 JTBC 유명하잖아요. 뭐 스카이캐슬도 있고 TVN도 있고 뭐 엠넷 등이 있으니까 잘 만들지 않아요? 이쪽 드라마들이? TVN이 CJ 거 맞죠? 네. 요즘에 드라마는 다 TVN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이쪽 기업이 꽤 좀 인기를 가질 거라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즉 이렇게 우리나라 영상 컨텐츠 기업들도 이제 숨가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무기로 삼아서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글로벌 컨텐츠 OTT 서비스들이 회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왓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각자 지역에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 건데 이런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장점이라고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지가 높아지면은 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들끼리 이제 단가 경쟁도 하니까 가격도 저렴해질 거고 또한 이제 퀄리티 경쟁도 하니까 퀄리티도 좋아질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많아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또한 이제 어떤 걸 봐야 될지 그게 또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비자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유튜브에 막 웹 드라마 이런 거 연재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플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각 매체나 각 플랫폼마다 선호를 하는 그런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10대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20대는 뭐 왓챠를 많이 보고 그런 플랫폼마다 자기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전 넷플릭스가 지역화에 대한 것이 자신들의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을 보충해준다는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들한테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약간 글로벌 기업 생각하면은 글로벌 기업 막 독재, 막 독점, 문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게 글로벌로 가면 갈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이미 너무 다양해져 버린다면은 이런 콘텐츠의 방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밀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고 싶네요. 근데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단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자의 컨텐츠들이 서로 자기네 거를 구독해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제 이런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싶은데 보려면 넷플릭스를 봐야 되고 왓챠도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원래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것이 여러 개를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각자의 그 회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컨텐츠의 퀄리티는 정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스터 선샤인도 300억 원 가량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킹덤 같은 경우에도 한 해당 제작비가 한 2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방송사나 아니면 케이블 TV라던가 제작이 힘들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거대한 대기업들의 자본을 힘입어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컨텐츠 자체의 그런 질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창작성을 좀 더 그만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 지금 MBC나 이런 데서는 편당 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에서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런 그 세계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히려 이런 컨텐츠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런 지역에 나와 있는 작은 방송사들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돈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즉 대형 마트들이 많아지면서 동네 상권들이 좀 죽어나는 것처럼 컨텐츠 시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익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익방송 내에서의 점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사들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이런 자본력이라든지 콘텐츠마저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익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익방송에서만 또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좀 더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그리고 공익방송이라고 하면 일단 그 각각 집에 있는 TV로 송출이 되는 그런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그런 것의 특성을 따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드라마 스토리라든지 그런 어떤 자본력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저도 난다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런 마이너한 방송들이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을 이기려고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한 부분이 되려고 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5분 순삭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기존에 방송했던 예능을 이제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얻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아마 그 거대 기업의 한 부분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익방송이라는 게 KBS 1이랑 EBS 말고는 공익방송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논리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거고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한국 방송사가 지금 넷플릭스의 자본에 밀려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 거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기업이고 어차피 우리를 상대로 똑같이 거기서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서 기업을 굴러가게 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거라고 해서 조금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 TV를 보면은 약간 굉장히 고증의 신경을 쓴
대하 장편 드라마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되게 좀 퀄리티도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능 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통 질서를 지키면 냉장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선행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뭐 한다는 약간 그런 사회운동 비슷한 프로그램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뭐 그런 것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뭐 장학 퀴즈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유명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 계속 나오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현대인들이 컨텐츠들을 조금 더 자극적이고 더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OTT 서비스가 발전한 이유도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휴대폰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도 약간 딥하기보다는 되게 라이트하게 좀 짤막짤막하게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거에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지상파가 약간 OTT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무화라기보다는 그냥 방송처럼 왓챠나 이런 플레이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미 유튜브에도 사실 옛날 예능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공식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그 이산가족들 만나는 영상을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옛날 영상들을. 근데 사실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본 사람이 보거나 본 사람이 또 찾아보거나 이게 또 가능해지는 거죠. 방송에서는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OTT에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뭔가 결국엔 그 경계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방송사가 꼭 필요한 이유?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제 독점하면 한쪽이 망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난나님께서 방금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제 더해서 뭐 JT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 기획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워크맨 방송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 워크맨도 대박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주목받는 방송 2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예 이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그 시장 구조 자체가 좀 더 진화한다고 말할게요. 시간 순서상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옛날에 유튜브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뭐 판도라 TV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그 해당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5초 광고를 하는데 뭐 한 1분 광고를 넣다던가 아니면은 뭐 10초 광고를 넣다던가 하면서 유튜브의 추세를 우리나라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번 OTT 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좀 안 좋은 점을 따라가지 말고 뭐 잠깐 동안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약간 초현실주의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한국 OTT 서비스와 이제 해외 OTT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에 가면은 그 국경의 개념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어디 있다 정도지 그거에서 어디 나라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국적 기업 자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애플 하면은 미국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삼성 하면 한국 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미래로 가면은 기업의 이제 국경 자체도 불분명해져서 그냥 삼성은 삼성이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야. 넷플릭스는 미국 거고 삼성은 한국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경쟁 구도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좀 세계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냥 컨텐츠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플랫폼 시장은 사실 정말 규모의 싸움일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장악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컨텐츠 자체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는 꼭 그렇게 큰 자본력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BT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에서만 쓰이는 그런 밈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문화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그 플랫폼은 이용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죠. 전 솔직히 넷플릭스 대 뭐 판도라 TV 이러면은 너무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내에 있는 고급 컨텐츠들 또는 아주 퀄리티가 좋은 컨텐츠들 1위에서 5위까지가 한국 드라마다, 한국 영화다. 이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안 해도 그 컨텐츠의 가치 자체로만 해도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컨텐츠로 승부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킹덤이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컨텐츠도 있었지만 돈이라는 거죠. 예산이 20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이제 대기업, 이제 우리나라의 OTT 서비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넷플릭스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넷플릭스가 성장하게 된 계기, 대표적인 컨텐츠도 얘기해봤고요. 넷플릭스의 역사,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나라의 뭐 OTT 서비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신 것 같나요? 저는 넷플릭스를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넷플릭스 전도사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저한테 돈 안 줘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네, 넷플릭스도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들도 좋은 컨텐츠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많아지는 건 사실 좋은 일이니까요. 오로지도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